제1장 첩벼베기의 금기. 어느 산골 마을에 살던 춘삼이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달이 떠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부지런한 농부였지요. 그런 춘삼이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많은 쌀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벼이 누렇게 익어갈 무렵 춘삼이는 자신의 논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풍년이 들 것 같았거든요. 벼이삭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금빛 물결 같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마을에서 제일 많은 쌀을 거두겠다. 춘삼이는 매일같이 논에 나가서 벼이삭을 어루만지며 수확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어도 제일 먼저 벼를 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항상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첩벼베기만큼은 하지 말거라. 욕심을 부려 제일 먼저 났을 때는 집은 풍년에도 흉년을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춘삼이는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오히려 일찍 베어야 좋은 쌀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벼베기철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데 춘삼이는 새벽부터 낫을 갈며 들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만 일찍 베어도 훨씬 좋은 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춘삼이는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혀있는 벼이삭들이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춘삼이는 낫을 들고 벼 앞에 섰습니다. 시작해볼까? 첫 번째 벼줄기를 벨 때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춘삼이는 바람소리려니 하고 계속해서 낫을 휘둘렀습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 춘삼이는 쉬지 않고 벼를 베어나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야 첫 번째 논의 벼베기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춘삼이가 벌써 벼를 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삼이가 결국 첫 벼베기를 해버렸구나. 어른들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하지만 춘삼이는 이런 걱정들을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요. 봐라, 내가 제일 먼저 베었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미신 따위는 믿을 게 못 된다. 춘삼이는 열심히 벼를 말리고 탈곡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쌀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벼이삭도 꽉 차 있었고 알갱이도 굵직해 보였거든요. 드디어 탈곡을 마치고 쌀을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춘삼이는 기대에 차서 첫 번째 가마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꽉 찬 벼이삭이었는데 쌀알이 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빈 껍데기였지요. 춘삼이는 놀라서 다른 가마니들도 열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알이 꽉 찬 것 같았는데. 춘삼이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웃집 쌀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신보다 며칠 늦게 벼를 벤 이웃집 쌀은 알이 꽉 차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반면 춘삼이의 쌀은 쭉정이가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쌀알도 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춘삼이는 마을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할아버지였지요. 할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벼였는데 왜 이런 쌀이 나온 것일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춘삼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춘삼이야, 너는 첫 벼베기의 금기를 어겼다. 우리 조상들이 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신이 아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리가 있고 때에는 때의 이치가 있는 법이다. 벼도 마찬가지로 익을 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때가 아니면 속이 비어있게 마련이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심을 부려 남들보다 앞서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란다. 춘삼이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일찍 벼를 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부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한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부터는 마음을 바꾸어라. 남들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춘삼이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의 겨울 내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되돌아보며 지냈습니다.
이듬해 봄, 춘삼이는 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부지런하기는 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춘삼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때를 맞춰 벼를 베었습니다. 제일 먼저 베려는 욕심도 내지 않았지요. 그해의 수확은 놀라웠습니다. 춘삼이의 논에서 나온 쌀은 양도 많고 질도 좋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쌀로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춘삼이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춘삼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야 진짜 농부가 된 것 같다. 춘삼이 자신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려는 조급함과 욕심 대신에 자연의 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춘삼이는 계속해서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지요. 마을에서는 춘삼이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첫 벼베기의 금기에 대한 교훈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농부들도 춘삼이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부려 제일 먼저 벼를 베는 것은 풍년에도 흉년을 맞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히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서 때를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춘삼이는 늙어서도 젊은 농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욕심을 부려 남들보다 앞서려 하면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지금도 첫 벼베기의 금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풍년이 들어도 절대 제일 먼저 낫을 대서는 안 된다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 귀신이 껴안은 감나무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의 부자로 소문난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고 논밭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창고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집 뒤뜰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진 것으로 해마다 주먹만 한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감은 꿀처럼 달고 과즙이 풍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매년 가을이 되면 김진사는 그 감나무에서 나는 감을 모두 따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워낙 맛있는 감이라 비싼 값에 팔렸고 이 때문에 김진사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감나무만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김진사는 감나무를 더욱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나무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감나무가 햇빛을 독차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다른 나무들이 양분을 빼앗아 간다. 모두 베어버려야 한다. 김진사는 그뿐만 아니라 감나무 주변에 높은 담장을 쌓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감을 훔쳐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감나무를 보며 감탄하면 김진사는 득이양양해했습니다. 우리 감나무 좀 보게나. 마을에서 이만한 감나무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김진사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 한 알까지도 아까워했지요. 바람에 떨어진 감이라도 주워서 팔 수 있을 것들은 모두 주워 모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굶주린 아이들이 김진사네 담장 밑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를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아이들아, 남의 감을 허락도 없이 먹다니. 김진사는 아이들을 쫓아내고는 담장을 더욱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감 한 알도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뜰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이런 행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김진사가 참 인색하기도 하다. 떨어진 감 몇 개 아이들 주면 어떻단 말인가. 저렇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언젠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런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나무를 더욱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가 잠에서 깨어보니 감나무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훌쩍훌쩍, 훌쩍훌쩍. 김진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감나무만이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바람소리겠지.
김진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말이지요. 밤마다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에 김진사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혹시 누군가 우리 감나무에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닐까? 김진사는 의심이 들어서 밤에 몰래 뜰로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감나무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나무의 잎사귀들이 이유 없이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도 충분히 주고 거름도 많이 주었는데 나뭇잎들이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건강한 나무였는데. 김진사는 걱정이 되어서 나무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줄기도 튼튼한데 왜 잎이 시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사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감나무가 아프면 오래감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마루에 나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그림자는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달빛에 비쳐서 더욱 으스스해 보였지요. 김진사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그림자는 감나무를 한 바퀴 돌더니 나무를 껴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지요. 김진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감나무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들이 더욱 심하게 시들어 있었지요. 혹시 귀신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김진사는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김진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나무에 귀신이 붙었구나. 귀신이라고요? 그렇다. 그런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억울한 귀신이 붙은 것 같구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탐욕이 지나친 사람의 나무에는 굶주린 귀신들이 달라붙는다고 했지. 그 귀신들은 살아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들의 혼이란다.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남과 나누어야 귀신이 떠날 것이다. 하지만 김진사는 할머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냥 굿이라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됩니까? 그런 것으론 안 된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귀신은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김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니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가 되었는데 꽃이 하나도 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의 감나무들은 모두 하얀 꽃을 피우는데 김진산의 감나무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꽃이 피지 않으면 감이 열릴 리가 없는데. 김진사는 급히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약을 주기도 하고 좋다는 거름을 구해다가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오히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나누어줘. 나누어줘. 김진사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집안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산의 감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나무가 갑자기 죽은 나무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김진산의 감나무가 이상하다더라. 귀신이 붙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럴 만도 하지. 김진사가 얼마나 인색한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체면이 깎이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감나무가 정말로 죽어버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감나무 앞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나타나봐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자 정말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지요. 그 그림자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던 그림자가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사야, 우리는 모두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다. 너처럼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 말이다. 김진사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을 굶겨 죽였다는 말인가? 너희는 직접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았고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인 것과 같다. 다른 귀신들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 그때 내 창고에는 땔감이 가득했는데 한 단도 나누어 주지 않았지. 나는 굶어 죽었다. 그때 내 집에는 쌀이 넘쳐났는데 한 움큼도 주지 않았어. 나는 병들어 죽었다. 약값을 구하러 갔을 때 너는 문전박대했지. 김진사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모른 척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이제 우리는 내 감나무에 붙어 있을 것이다. 너의 탐욕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다. 귀신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감나무를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감나무는 더욱 시들어 보였지요. 김진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평생을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김진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김진사는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사는 과부 박신의 막내 아들이 김진산의 담장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는 몇 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박씨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김진사님 댁 감나무 밑에 떨어진 감이라도 하나 있으면 따먹겠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때 김진사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귀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굶어 죽었다. 그때 내 집에는 쌀이 넘쳐났는데 한 움큼도 주지 않았어. 김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자신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 아이의 혼도 자신의 감나무에 붙게 될 것이었지요. 잠깐 기다려 보시오. 김진사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박씨 과부에게 건네주었지요. 이것을 가져가서 아이에게 먹이시오. 박씨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인색하던 김진사가 음식을 나누어 주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이는 음식을 먹고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김진사는 다시 감나무 앞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귀신들이 나타날까봐 무서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나타나거라. 할 말이 있다. 곧 하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연해 보였지요. 오늘 내가 굶주린 아이를 도와주었다. 이제 좀 만족하느냐? 귀신들은 잠시 서로 속삭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특히 이 감나무에서 나는 감을 혼자만 차지하려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김진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감나무의 감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많은 돈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귀신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 감나무가 아예 죽어버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감은 고사하고 나무까지 잃게 될 것이었지요. 알겠다.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김진사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진사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높은 담장을 헐어버렸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감나무를 구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쌀과 옷가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점점 나누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들어가던 감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점점 작아져 갔지요. 김진사는 더욱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이었지요. 그러자 감나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싱싱하고 건강해 보였지요. 그리고 꽃이 피는 시기가 되자 온 나무에 하얀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 진사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김 진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야 진짜 어른다운 모습이로다. 가을이 되자 감나무에는 예전보다도 더 많은 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진사가 그 감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지요. 올해 감이 많이 열렸으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김 진사는 마을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감을 한 광주리씩 나누어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했지요. 그날 밤 김 진사가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지요. 오히려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진사야,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네가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가는 것이냐? 그렇다. 이제 우리는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 너의 선행 덕분에 말이다. 귀신들은 김 진사에게 인사를 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별이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 김 진사의 감나무에는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년 풍성한 감이 열렸고 김 진사는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김 진사는 늙어서도 그때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남과 나누며 살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법이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탐욕이 지나치면 귀신까지도 달라붙는다는 무서운 이야기이자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김 진산의 감나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달콤한 감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3장 가마솥 귀신. 어느 산골 마을에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커다란 가마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마솥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용 가마솥이었지요.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어른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두께도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나 두꺼워서 아무리 센 불을 때도 깨지거나 변형되지 않았지요. 마을 어른들은 이 가마솥이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마솥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짓고 추석에는 송편을 찌고 혼례나 상례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지요.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곡식을 가져와서 함께 죽을 끓여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가마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혼자서만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욕심을 부려 자신만 잘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규칙은 마을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어기면 큰 재앙이 따른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규칙에 대해서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가마솥에 음식을 하면 어김없이 타버린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가마솥을 사용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에 최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이름 그대로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논밭도 많고 집도 크고 창고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재산이 많은 만큼 욕심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것은 한 톨이라도 남에게 주기 싫어했고 남의 것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남의 땅이나 집을 싼 값에 사들이곤 했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을 도우려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어느 해 가을,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온 세 댁의 첫 돌잔치였는데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오는데 일반 솥으로는 음식을 충분히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공용 가마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은 워낙 커서 혼자서는 음식을 만들기 어려웠고 재료도 많이 필요했지요.
모두들 조금씩 힘을 합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안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쌀 2말 내겠습니다. 저희는 채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작을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이장이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최 부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최 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잔치에 내 것을 내야 하나?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의 며느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기와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라고 했느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마을 일에 우리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장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최 부자는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용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고기와 양념을 준비하기로 했고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지었지요. 그 다음에는 국을 끓이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최 부자의 며느리도 다른 부녀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하는 모습이 정말 정성스러워 보였지요. 그런데 최 부자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좋은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구나. 나도 저 고기 좀 먹어보고 싶은데. 최 부자는 슬금슬금 가마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고기 몇 점을 몰래 집어서 입에 넣었지요. 정말 맛있군. 최 부자는 더 욕심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고기인데 자신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최 부자는 다시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고기를 집어먹었지요. 어차피 우리 집 고기인데 내가 먹으면 어떠냐. 최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물이 끓어서 나는 수증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검은 연기로 변해갔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한 부녀자가 이상하게 여기며 가마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밥이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밥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익지도 않았는데 밑바닥부터 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상하네요. 불도 적당히 떼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탈까요? 물도 충분히 넣었는데.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누가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나?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 뿐 특별히 욕심을 부린 사람은 없어 보였지요. 그럼 다시 해보자. 사람들은 탄 밥을 버리고 새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불을 조절하고 물의 양도 정확히 맞췄지요. 하지만 최 부자는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서 또다시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먹어야겠다. 최 부자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타고 있어요. 이번에는 밥뿐만 아니라 국까지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젓가락으로 저어보았지만 이미 밑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렸지요.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 가마솥 귀신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가마솥 귀신이라고요? 그렇다. 이 가마솥에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살고 있다. 평소에는 착한 귀신이라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화를 내서 음식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가마솥으로 죽을 끓여서 나누어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욕심쟁이가 혼자 많이 먹으려고 몰래 죽을 퍼먹었단다. 그러자 가마솥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의 손을 떼었다고 했지.
그럼 정말로 가마솥에 귀신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나쁜 귀신이 아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욕심을 부렸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때 최 부자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시아버님께서 며느리는 최 부자가 몰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지요. 최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들킨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몰래 고기를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2번이나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최 부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하려고 했지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우리 집 고기를 내가 먹으면 어떻다는 말이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 부자님,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마을 잔치를 위해 모든 사람이 정성으로 내놓은 것을 혼자 몰래 먹는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 며느리가 가져온 것인데 며느리분께서 마을을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몰래 드신다면 그것은 욕심이지요. 최 부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잔치가 곧 시작되는데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최 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마솥 귀신의 화를 풀려면 욕심을 부린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지요. 최 부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과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사과하지 않자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겠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글부글, 지글지글. 가마솥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를 내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그러자 가마솥 주변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지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최 부자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몰래 고기를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마솥의 온도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더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최 부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는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최 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하세요. 가마솥 귀신이 화를 푸시도록요. 며느리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최 부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욕심쟁이로 살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는 평생 욕심만 부리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몰래 먹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마솥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마솥 귀신이 화를 풀었습니다. 이제 다시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 부자도 함께 도왔지요. 장작을 나르고 불을 떼고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마솥에서 만든 음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밥은 윤기가 흐르고 찰지게 되었고 국은 깊은 맛이 났으며 고기는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정말 가마솥 귀신이 도와준 것 같네요. 잔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했고 마을 사람들도 뿌듯해했지요. 최 부자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특히 가마솥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서 도왔습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뒷정리까지 도맡아서 했지요. 최 부자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야 진정한 마을의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변화를 반겨했습니다. 그 후로 가마솥에서는 항상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끔씩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여전히 음식이 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가마솥 귀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 가마솥에는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 부자는 늙어서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전해주었지요. 욕심을 부리면 가마솥 귀신이 화를 낸다. 하지만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 가마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가마솥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로에게 당부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모두 함께 나누어 먹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자. 그러면 가마솥 귀신이 도와주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어김없이 음식이 타버리지요. 이 이야기는 욕심을 경계하고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모두와 함께 나누며 살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4장 마을 어귀의 큰 바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어른 10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도 다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이도 장정 3명이 올라타야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았지요. 모양도 독특해서 마치 사람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할아버지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라서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바위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끼와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바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금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바위를 건드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바위에 흠집을 내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 바위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큰 재앙이 내린다. 어떤 재앙이 내려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물으면 어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위를 건드리면 마을에 병이 돈다. 아주 무서운 병이 말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바위를 깊이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위 앞을 지날 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는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리기도 했지요. 실제로 바위 덕분인지 이 마을은 다른 곳보다 평온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이 마을만은 비켜갔고 흉년이 들어도 다른 곳보다는 피해가 적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바위가 정말로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박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사람이었지요. 박 씨는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미신 같은 것들을 맺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마을에 정착하고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 바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마을 어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길이 좁아 보였거든요. 특히 큰 수레나 짐승들이 지나갈 때는 바위를 돌아가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저 바위가 참 거추장스럽군. 저것만 없으면 길이 훨씬 넓어질 텐데. 박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제안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입구에 저 바위를 치우면 어떻겠습니까? 길도 넓어지고 마을이 훨씬 보기 좋아질 텐데요. 이장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아버지 바위를 치운다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냥 바위 하나인데요.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지요. 조상 대대로 그 바위가 마을을 지켜왔다고 전해집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을 믿으십니까? 바위가 무슨 수호신입니까? 그냥 돌덩어리일 뿐인데요. 박 씨,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위를 건드리면 마을에 병이 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병이 돈다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 미신일 뿐입니다. 이장과 다른 마을 어른들이 아무리 말려도 박 씨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바위가 거슬려 보였지요. 저 바위 때문에 마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낡은 관습을 깨뜨려야 한다. 박 씨는 혼자서라도 바위를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바위를 부수려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이 미신의 상징을 없애보자. 박 씨는 망치를 들어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워낙 단단해서 작은 흠집만 날 뿐이었지요. 생각보다 단단하군. 박 씨는 더 세게 바위를 쳤습니다. 조금씩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바위를 완전히 부수기에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아버지 바위를 보고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바위 표면에 망치 자국과 금이 가 있었거든요. 누가 할아버지 바위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큰일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 바위를 치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단단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길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저 바위만 없으면 마을이 훨씬 좋아질 텐데요. 이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을에 재앙이 내릴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바위 앞에서 용서를 빌며 제사를 지내기로 했지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욱 당당해졌지요. 보십시오. 제가 바위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미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김씨네 할머니가 갑자기 열병에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으며 쓰러지셨어요. 의원을 불러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약을 써도 열이 내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틀 뒤에는 이 씨네 아이가 같은 증상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 씨네 며느리까지 같은 병에 걸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바위를 건드려서 그런 게 틀림없다. 박 씨가 바위를 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박 씨만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 같은 게 도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병은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이 나고 몸에 이상한 반점들이 생겨났지요. 의원들도 처음 보는 병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마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증상을 보였지요. 이상한 것은 박 씨만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 이제라도 할아버지 바위께 사죄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과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위를 건드린 후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바위를 친 것과 마을에 도는 병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열만 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해졌지요. 어떤 사람들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언제 자신이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불안해했지요. 그런 와중에도 박 씨만은 멀쩡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지요. 왜 박 씨만 멀쩡한가? 바위를 건드린 장본인인데. 혹시 박 씨가 할아버지 바위에 벌을 받지 않으려고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박 씨 자신도 자신이 왜 멀쩡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바위와 관련이 있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 바위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지요. 박 씨야, 네가 나를 건드렸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마을을 수백 년간 지켜온 수호신이다.
네가 나를 건드려서 내 힘이 약해졌다. 그럼 마을에 도는 병도. 그렇다. 내가 맡고 있던 병기들이 풀려나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박 씨는 꿈에서도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입은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박 씨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내용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정말로 꿈일까 싶을 정도였지요. 다음 날 병에 걸린 사람이 또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박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바위 때문일지도 모른다. 박 씨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바위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우선 바위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위에 난 흠집과 금을 메워야 합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위의 상처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흙과 풀을 반죽해서 금이 간 곳에 발라주고 상처난 부분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지요. 그 다음에는 바위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바위님, 제가 무지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바위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박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우선 바위에서 난 상처들이 점점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마을에는 완전히 평화가 돌아왔지요. 박 씨는 그제야 할아버지 바위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위가 마을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 후로 박 씨는 누구보다도 할아버지 바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바위 앞에 인사를 드렸고 바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지요.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바위의 소중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 바위는 정말로 우리 마을을 지키고 계십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바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가르쳤지요. 할아버지 바위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마을에 큰 재앙이 내린다. 그 후로 박 씨는 마을의 전통과 관습을 깊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도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이 마을만은 비켜갔고 자연재해가 있어도 피해가 적었지요. 할아버지 바위가 다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마을에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할아버지 바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 마을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바위를 건드렸더니 마을에 무서운 병이 돌았습니다. 박 씨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 새로 온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할아버지 바위 앞에서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을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었지요. 박 씨는 그 제사에서 항상 제관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 바위를 해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바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바위님, 올해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주십시오. 박 씨의 정성스러운 기도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박 씨는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할아버지 바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아저씨가 어리석게도 저 바위를 건드린 적이 있단다. 그랬더니 마을에 무서운 병이 돌았지. 정말요? 정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할아버지 바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박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바위의 전설이 다음 세대에도 잘 전해질 것 같았거든요. 마을 어귀의 큰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위를 할아버지 바위라고 부르며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함부로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의 관점에서는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5장 풀벌레 예언. 어느 산골 마을에 김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유명했지요.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농사를 잘 짓는 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풀벌레 소리를 듣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아는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배운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얘야, 자연의 소리를 잘 들어보거라. 풀벌레들이 언제 울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우는지를 잘 관찰하면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단다. 김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름에 풀벌레가 일찍 울기 시작하면 가을이 빨리 온다. 그러니 추수 준비를 일찍 해야 한다. 반대로 풀벌레가 늦게 울기 시작하면 더위가 오래가고 겨울도 늦게 온다. 그러면 벼가 익을 시간이 충분하니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어린 김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벌레 소리만 듣고 날씨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 풀벌레들은 사람보다 자연의 변화를 더 빨리 느낀다. 온도나 습도가 조금만 변해도 바로 알아채고 우는 시기를 조절하지. 김할아버지는 그때부터 풀벌레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언제부터 풀벌레가 울기 시작하는지, 어떤 소리로 우는지를 자세히 관찰했지요. 몇 년이 지나자 김할아버지도 풀벌레 소리와 계절 변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풀벌레가 일찍 울기 시작한 해에는 가을이 빨리 왔고, 늦게 울기 시작한 해에는 더위가 오래 계속되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풀벌레가 일찍 울면 벼 베기를 서두르고 늦게 울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지요. 그래서 다른 농부들보다 항상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김할아버지의 방법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떻게 날씨를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네. 올해도 풀벌레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했다더니 정말 맞아떨어졌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할아버지의 방법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 중에는 이런 방법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 마을에 최청년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청년은 새로운 농법에 관심이 많았고 옛날 방식보다는 현대적인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는 김할아버지의 풀벌레 예언법을 완전히 미신이라고 여겼지요. 김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벌레 소리로 날씨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달력을 보고 계절에 맞춰 농사를 짓는 게 낫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청년, 달력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자연은 하늘이 만든 것이다. 풀벌레들은 하늘의 뜻을 먼저 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달력을 보고 정확한 날짜에 맞춰 모든 농사일을 계획했지요.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년보다 훨씬 일찍 풀벌레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울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는 7월 초부터 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김할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심각해졌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아주 일찍 올 것 같다. 서둘러 준비해야 하겠네. 김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벼의 상태를 점검하고 추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농부들에게도 알렸지요. 여러분, 올해는 풀벌레가 아주 일찍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빨리 올 테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나이 많은 농부들은 김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청년을 비롯한 젊은 농부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지요. 아직 7월인데 무슨 가을 준비입니까? 달력상으로는 아직 한참 더 더울 시기인데요. 김할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풀벌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올해는 가을이 일찍 올 것이다. 며칠이 더 지나자 풀벌레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밤이면 온 들판에서 귀뚜라미와 여치, 메뚜기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가 평년보다 훨씬 크고 애절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벌레들이 이렇게 애절하게 우는 것을 보니 정말로 가을이 빨리 올 것 같다. 아마 추석 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김할아버지는 더욱 서둘러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벼의 생장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추수에 필요한 도구들을 미리 손질해 두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년 같으면 가장 더운 시기인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벌써 바람이 선선해지네. 이상하다. 아직 더워야 할 시기인데.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있을 때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풀벌레들이 미리 알려준 대로 가을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날씨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아예 가을 같은 날씨가 되었지요.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변하니 벼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이었지요. 특히 늦게 심은 벼들은 아직 알이 차지 않았는데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했던 덕분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듣고 일찍부터 벼의 성장을 도왔거든요. 거름도 더 주고 물 관리도 더 신경 썼지요. 하지만 최청년을 비롯해서 김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농부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벼가 아직 덜 익었는데 벌써 이렇게 추워지다니.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수확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최청년은 자신의 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벼이삭이 아직 노랗게 익지 않았는데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김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최청년은 후회가 되어서 김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무시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최청년을 맞았습니다. 괜찮다, 최청년.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 김할아버지는 최청년에게 가을이 일찍 와도 벼를 잘 익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서 주고 볏짚으로 둑을 쌓아서 바람을 막아주면 벼가 익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최청년은 김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젊은 농부들도 함께 도왔지요. 그 결과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평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추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김할아버지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네. 정말로 풀벌레가 미리 알려줬구나. 앞으로는 풀벌레 소리를 잘 들어야겠어. 최청년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풀벌레 소리 듣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기꺼이 최청년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름이 되면 매일 저녁 들판에 나가서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거라. 언제부터 울기 시작하는지, 어떤 소리로 우는지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소리가 어떤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다. 몇 년간 계속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풀벌레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김할아버지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일찍 울면 가을이 일찍 온다. 여치가 크게 울면 비가 올 징조다. 메뚜기가 많이 울면 바람이 많이 불 것이다. 최청년은 열심히 들으며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최청년은 김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저녁 들판에 나가서 풀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렸지만 점점 다른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귀뚜라미 소리가 어제보다 크네요. 그렇다. 그리고 여치 소리도 들린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정말로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최청년은 신기해하며 김할아버지의 지혜에 더욱 감탄했지요. 그 해에는 풀벌레들이 평년보다 늦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7월이 다 지나도록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김할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오래 갈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농사를 지어도 될 것이다. 최청년도 이제는 김할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럼 벼가 익는 시기도 늦어질까요? 그렇다. 하지만 그만큼 알이 꽉 찰 것이니 오히려 좋은 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 해에는 더위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9월이 되어서야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덕분에 벼가 충분히 익어서 품질 좋은 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청년은 이제 완전히 풀벌레 예언법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풀벌레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날씨를 알려주다니.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풀벌레들도 하늘의 기운을 먼저 느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 후로 최청년은 다른 젊은 농부들에게도 풀벌레 예언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잘 들어도 날씨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몇 년간 경험해보니 모두 김할아버지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모든 농부들이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올해는 벌레들이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나? 어제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럼 곧 가을이 올 것 같네. 이런 대화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풀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농부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해 주었지요. 풀벌레들의 소리를 잘 들어보거라. 그들은 자연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전령들이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알게 되셨어요? 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분도 그분의 할아버지께 배우셨다.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소중한 지혜란다. 최청년도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풀벌레 예언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여름이 되면 풀벌레 소리를 잘 들어보거라. 그들이 언제 울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우는지를 관찰하면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단다. 아이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벌레가 날씨를 알려줘요? 그렇다. 풀벌레가 일찍 울면 가을이 빨리 오고 늦게 울면 겨울이 늦게 온다. 이렇게 해서 풀벌레 예언법은 마을의 소중한 전통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력보다도 풀벌레 소리를 더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해에는 풀벌레가 아주 일찍 울어서 일찍 추수 준비를 했더니 정말로 가을이 빨리 왔고, 어떤 해에는 늦게 울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더위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풀벌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풀벌레들이 미리 알려줘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늙어서도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풀벌레들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작은 전령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풀벌레 예언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날씨 예보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지요. 여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풀벌레들이 언제부터 울기 시작하는지, 어떤 소리로 우는지를 들으며 앞으로 다가올 계절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지혜와 조상들이 전해준 소중한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